네, 저는 이상하게도 케이블 TV에서 영화 프로 2개를 진행하고 있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음악작가 배순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이 감독이 그랬거든요. 아마 관객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와우. 라고 감독 본인이 이야기했거든요. 와우 다음에 어떤 말이 붙을지는 관객이 말하지 않았고요. 와우, 뭐 이딴 영화가 다 있어 라고 말하는 관객도 있을 것이고, 와우, 이런 영화를 만들지? 라고 하는 관객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왜 평론가들은 이딴 영화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앉아 계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영화를 전에 한번 보고 오늘 중간에 들어와서 뒷부분을 봤는데요. 확실히 좀 최근 영화의 하나의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최근 이런 영화가 어쨌든 계속 제작되는 이유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목적과 이런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의 목적이 서로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소설이 아닌, 연극이 아닌, 그리고 음악이 아닌, 그림이나 무용이 아닌 영화만이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영화가 갖고 있는 큰 단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책 한 권으로 읽는 것과 영화 한 편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그 세세한 인물의 심리 묘사나 이야기를 약간 벽돌 쌓듯이 차근차근 쌓아가는 건 사실 소설이라는 매체를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건 영화의 단점일 텐데, 대신 영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독들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매체의 단점에 좌절하기보다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매체의 장점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최근에 보면 체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영화는 구경하는 매체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영화는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한 편의 영화를 체험하는 걸로 바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마 극장의 이해관계인데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극장에 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영화 나중에 IPTV로 TV에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 안 되죠. 못 봐요 끝까지. 중간에 아마 택배가 오면 오히려 반가울걸요. 이게 작은 화면이고, 작은 화면으로 빠져들 수 있는 영화는 어떤 사건이 많은 이야기고요. 이 영화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한 주인공의 시간을 관객이 체험하게 만드는 영화인데, 이건 완벽하게 어두운 공간에서 억지로라도 2시간 반 동안 한 곳을 바라보며 웅장한 사운드와 거대한 화면이 제공되는 공간에서라야 그들의 시간을 체험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가능하지,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IPTV로는 이 시간을 체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장 입장에서도 뭔가를 구경하는 이야기보다는 뭔가를 체험케 하는 방식의 영화를 요구하게 된 거고요. 그게 상업영화나 블록버스터 쪽에서는 그 관객이 체험하는 방식을 3D나 IMAX 쪽으로 이제 구현하게 되는 거고, 이런 아트하우스 영화는 결국 요즘의 재난 영화로 계속해서 최근에 만들어내죠. 그 주인공의 고통의 크기와 주인공의 아픔의 깊이를 다는 불가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최근에 어떤 하나의 영화의 경향이 아닐까 하는, 저와 어울리지 않게 괜히 묵직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저희 둘이 지금 많이 하는데 묵직한 얘기 이쪽에 하시고 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쪽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IPTV로 영화를 즐겨보고 있긴 하지만 인세훈 작가 말처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첫 번째는 극사실주의를 지향하는 영화, 지금 이 영화가 되겠죠. 정말로 관객들에게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어떤 극사실주의를 지향하는 영화들이 첫 번째가 되겠고,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극공상주의 영화들도 저는 영화관에서 봅니다. 예를 들면 슈퍼맨 같은 거. 그 슈퍼맨 같은 거 집에서 보면 아무 느낌 안 나요. 날아가는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떤 극단적인 성질이 관객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체험의 영화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영화들이야말로 정말 극장에서 봐야 하는 것이고 극장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정말로 이 체험의 깊이를 더 뭐랄까 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1인칭 시점의 카메라 워킹과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얼굴을 이렇게 쭉 훑어서 보여주는 지금 이 사람의 감정 상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절묘하게 교차함으로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시선으로 보다가 또 레오나르도 발음이 어려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떤 레오가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바로 근접해서 보여주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저 인물이 된 듯한 어느 정도는 체험의 경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영화를 지인들하고 보고 그랬어요. 야, 이제 그만 디카프리오한테 상 주자. 진짜 줘야 돼. 상 안 주니까 이제 이직까지 한다. 네. 라고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나올 당시만 해도 줄리엣보다 최초의 로미오라는 말을 들었던 배우잖아요. 그 배우가 이제 스스로 배우의 끝을 보고자 달려온 길에 정점이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 또라이가 있고 창조적인 또라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창조적인 또라이인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이 감독의 이름을 외운다는 게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은 지금 시대에서 어쩌면 가장 창조적인 또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작도 거의 어떻게 보면 그의 또라이적인 기질이 예술적으로 승화된 경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최근에 할리우드에서 눈에 띄는 작품을 만든 세 감독이 공통적으로 멕시코 출신이라서 그 셋을 묶어서 쓰리 아미고스라고 이제 발명을 붙였죠. 미국에서. 그게 그래비티를 만들었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있고요. 이 작품과 어드맨을 만들었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하네 비오나 최근에 퍼시픽이 맞을 거예요. 훨씬 맞습니다. 만들었던 기에르모 델 토로 그 세 감독이 다 멕시코 출신인데 할리우드의 감독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 색깔 있는 영화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셋을 묶어서 부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사실 가장 묵직하고 무겁고 우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다루었던 감독이고 이 감독의 영화는 컨디션 좋을 때 보셔야 되고 밥을 많이 먹고 보면 절대 안 되는 영화이고 커피는 샷슈가를 해서 먹으면서 봐야 되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감독은 그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빡세요. 이렇게 멕시코에서부터도 가난하게 살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장강도 강화해서 엄마 이빨 가난한 걸 눈앞에서 어릴 때 봤던 친구고 제 친구는 아닙니다. 그랬던 감독이고 17살 때 학교를 뛰쳐나와서 선원이 돼서 전국을 떠돌아다녔죠. 나중에 최근에 고백했는데 최근에 자기 깨달았대요. 지금까지 찍은 영화들의 촬영 장소가 자기가 예전에 선원으로 방문했던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을 의도한 게 아닌데 이제 뒤늦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자기가 거칠게 살아왔던 삶이 그리고 인간에 대한 희망보다는 인간의 바닥을 보고 살아왔던 그 삶이 좀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 전작에서는 버드맨이 그나마 제일 가벼운 영화고 그 전에 바벨이나 비우티풀 같은 영화를 보신 분은 이 감독이 아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우울감이 큰 감독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하죠.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게 바로 이 감독이 진짜 또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촬영 감독과 그러니까 그래비티를 찍은 촬영 감독이고요. 그래비티 찍고 오스카상 받았고 바로 그 다음에 버드맨 찍어서 또 오스카상 받은 촬영 감독이에요. 멕시코 감독들하고 다 작업하거든요. 그 에마니엘 로제스키라는 촬영 감독이 세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찍자.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조명이죠. 조명 쓰지 말고 자연광으로만 찍자. 그게 진짜 빡센 거죠. 세 번째는 가급적 롱테이크로 컷을 나누지 않고 한 큐에 가자 라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워서 이런 영화를 그렇게 찍는다는 건 사실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80일로 잡혔던 그 6주로 잡았던 제작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났고 6천만 달러였던 제작비가 1억 3천만 달러로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수많은 스태프들이 도망갔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영하 40도의 공간에 가서
차로만 2시간 들어가서 여러분 산에 가보셔서 알죠? 해 금방 지잖아요. 한 2~3시간 찍고 다시 2시간 걸려 내려갔다가 다음날 또 올라갔다가 이 짓을 9개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찍다가 겨울이 끝나버리니까 아르헨티나까지 촬영지를 옮겨서 이 후반부 장면을 아르헨티나에서 찍었고 주변의 요새 장면은 그나마 해를 길게 쓰려고 하나는 동쪽을 향한 세트, 하나는 서쪽을 향한 세트를 지어서 2개를 찍었다고 하니 이거를 구상한 감독이나 그거를 좋다고 맞장구친 촬영 감독이나 여기에 돈을 낸 투자자나 저는 다 또라이고 다행히 그들이 창조적인 또라이라서 최근에 결국 예술가는 그거잖아요. 남이 못하는 걸 하고 싶고 남이 안 하는 걸 하고 싶은 야심이 있는 게 예술가인데 그런 어떤 하나의 예술가의 비전을 이런 완성된 형태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세호 작가 참 어떻게 보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곰과 싸우는 장면 이 가장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반에는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지만 한 방에 찍은 거고요. 한 방에 찍은 거고 거기에서 그거를 이제 한 방에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게끔 해주고 그런데 둘이서 얘기했지만 또 오히려 그래서 조명이 없다는 게 한 방에 찍기에는 오히려 역으로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들이 없으니까 카메라 워킹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해서 또 굉장히 머리가 좋은 감독 같아요. 오히려. 저는 사실 저는 이 감독 좀 무섭긴 해요. 이 영화 속의 많은 장면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감독 지금 제가 청년에도 인터뷰를 마지막까지 보고 왔는데 제가 영화 보면서 눈밭이 펴져서 잠시 환해지면 인터뷰지 영어로 된 가견자의 영어로 된 인터뷰를 모르는 단어로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해 못했지만 수많은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거부했고요. 어차피 나중에 DVD 내쭉 나오면 자세하게 알게 되겠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보는 것이 영화를 보는 마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밝히도 거부했지만 약간의 힌트를 준 거는 첫 번째 디카프리오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네, 여러분 채식을 해도 디카프리오의 미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디카프리오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죠. 채식주의자인 디카프리오가 실제로 소 간을 먹은 겁니다. 네, 원래는 가짜 간을 먹기로 했는데 디카프리오도 상을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도 작년에 버드맨으로 상을 받았으니 한 번 더 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진짜 소간을 먹기로 했죠. 진짜 소간을 먹었고 중간에 이 영화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말의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도 자세히 얘기하지 않으면서 애매하게 말했어요. 감독이 거의 진짜다. 거의 진짜다라는 말로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 가짜인지 말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그 시도를 한 거고요. 다만 그 시도가 왜 그랬느냐에 대한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감독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모든 걸 사실 많은 걸 CG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진짜 가능한 건 실제로 찍으려고 했던 건 지금과 같은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 초창기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순수한 열정과 에너지를 재현해보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비유하기를 디지털 컴퓨터 그래픽으로 떡칠한 영화를 유전자 조작식품이라면 이런 영화는 유기농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조작식품으로 더 싸고 더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작물을 찾는 그 마음처럼 이런 식의 시도로 최대한 그 사실에 접근하려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면서 자기가 첨가했던 영화로 지옥의 묵시록을 뽑았어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지옥의 묵시록이 악명 높잖아요. 실제로 살아있는 소를 죽여가면서 찍은 그것도 미친영화잖아요. 자기의 선배들을 보여줬던 그런 어떤 감기어린 열정을 내가 한번 재현해보고 싶었다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극단의 정서를 다룬 영화잖아요. 그죠? 극단의 정서를 다룬 영화인데 이런 어떤 극단의 정서를 다룬 영화들이 점점 더 이제 조금씩은 점점 더 외면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점점 더 보기 편하고 그냥 즐겁게 웃을 수 있고 이런 영화들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요즘에 좀
뭐 음악계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좀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영화를 보아내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영화도 가끔씩 봐줘야지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너무 뭐랄까 삶에 있어서의 각성제 같은 영화들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마취제만 맞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각성제 같은 영화들을 가끔씩 보아내는 것도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오스카상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주제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인디언이라고 잘못 부르는 아메리칸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 들과의 어떤 뭐랄까 불화 같은 것들을 그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아카데미에서 과연 이런 어떤 이런 영화에 대해서 편을 들어줄까? 어쨌든 거기는 백인 중심의 사고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회의적인 측면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카데미도 많이 바뀌긴 했죠. 인사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아카데미 회원 6,000명 중에 구성도 좀 바뀌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고 아마 이게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잖아요.